자, 그러면 뉴스 살이 너무 쪘어. 그래, 저는 너무 빠져가고 뉴스 3. 네. 첫 번째 뉴스는 역시 펠로시 얘기를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진짜 강합니다. 네, 강한 여성이에요. 네? 예전부터 그랬고. 근데 미 하원 의장이 이게 미국의 권력 서열로 몇인 줄 아십니까? 뭐 뉴스는 3위라고 나오는 3위, 3위니까 네. 대통령, 부통령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부통령, 하원 의장이에요. 하원 의장이지. 와, 상원 의장도 아니고.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잖아. 아, 네? 아,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 당연직 그렇구나. 부통령이야. 아, 네? 네네. 근데 실제로 대법원장 여기 이제 한 4등쯤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까진 몰라. 아, 그렇습니까? 우리 원래 3까지밖에 잘 모르지. 아, 네. 근데 대법원장이 권력 서열로 승계를 받나? 권력 서열이 아니라 이제 보통 그 저 의전 서열이라고 하잖아요. 의전 서열 말고 왜냐면 이제 대통령이 유고됐을 때 아, 누가 물려받는 사람. 그치 그걸로 하면 그럼 뭐 대법원장은 아니겠죠. 대법원장한테는 아닐 거야.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하원 의장 우리나라는 사실 뭐 우리나라 국회의장님 제가 저거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국회의장이 어디 간다고 뭐 특별히 뭐 그렇게 외교적으로 뭐 문제가 된 적이 없으니까 조금 생뚱맞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미국과 이 타이완 관계는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거든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 외교 관계 없는 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다가 중국이 국제사회에 등장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 거다. 이런 건데 국가 권력 서열 3위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거 도발이라고 하는데도 강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펠로시 하원 의장의 타이페이 숭산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호텔로 가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긴장되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타이완 사람들은 어제 그냥 굉장히 왜냐하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펠로시 의장을 태운 전용기죠. C40C가 오후 3시 42분쯤 말레이시아를 갔다가 이제 출발했는데 이것도요 바로 안 간 거예요. 남중국해를 우회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국을 의식을 해서 당연히 그런 아니 거죠. 혹시 모를 이제 군사 훈련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씩 돌아서 가서 현지 시간 오후 10시 45분에 타이페이 숭산 공항에 착륙했다. 이렇게 우회 안 했으면 이렇게 오래 걸릴 기간이 아니거든. 그 정도로 긴장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이 잉원 대만 총통 면담에 이어서 입법원 직메이 인권문화원 이런 데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역사적으로 이 펠로시 의장이 1989년도에 중국天安문 민주화시 당시에 학생 지도였던 우월카이시 그리고 2015년 중국 공산당 비판 서적을 취급했다는 이유로 중국 당국에 구급됐다 풀려난 린룽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만으로 이제 망명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진핑 입장에서 참 성가시다. 단순히 방문하고 뭐 의전하고 뭐 관광하고 가는 게 아니라 눈에 가시 같은 사람들도 다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워낙 중국 별로 안 좋아하더만요. 이 사람이 옛날天安문 사태 때도 뭐 거기서 시위하고 그리고 이제 뭐 국회의원 3명인가 중에 그 가운데 서가지고 젊었을 때죠. 이렇게 프랭카드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국말로 된 프랭카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중국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히 강한 압박을 했던 그런 이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는 훨씬 더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성명에서 미 의회 대표단의 대만 방문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고 미 의회 대표단 대표 단장이라는 얘기잖아요. 대만 방문은 대만의 힘찬 민주주의를 지원하려는 미국의 확고한 약속에 따른 것이다. 그렇죠. 이게 자기의 어떤 방문을 개인 차원이라든지 이런 거가 아니라 미국의 대표단이고 미국의 확고한 약속.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를 내세운 거죠. 전 세계가 독재와 민주주의 사회의 선택을 마주한 상황에서 2,300만 대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연대는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근데 97년도에 물론 그때 공화당 소속이었던 뉴트 깅그리치라 왜 기억나시죠? 깅그리치. 머리 하얗고 왜 똥똥하고 그 있잖아요. 굉장히
실제로 이 사람이 뭐 미국을 지배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네. 권력자였던 깅그리치 의장 이후에 25년 만에 이제 대만 방문을 하게 된 건데요. 당연히 이제 중국은 이 그 방문 그 전에 무력시 수준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예를 들면 펠로시 의장 전용기 착륙 직전에 중국의 수호이 35 전투기가 대만 해협을 쭉 가로질러서 네. 비행을 한다든지 2일까지 남중국해 일대 실탄 사격 훈련을 계속 실시하고 젠 16 전투기 4대를 지난 1일 날 대만 서남부 항공식별구 ADIG라고 그러잖아요. 뭘요? 아니 왜 그 저 방공 항공식별구 중국 그 전투기가 자꾸 우리나라에도 침범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뭐 무슨 카디즈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자디즈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긴 방공- 에디지라고 그러는데 에디즈? ADIG 이거겠지. 그러니까 방공 식별 네. 구역이 이제 네. ADIG인데 네. 보통 이제 한국에 붙으면 한국에는 카디즈고 미국 일본 붙으면 자디즈고 뭐 이렇게 이제 합니다. 네. 알았어요. 네, 저 공군이잖아요. 에어포스 병 503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공군에서 배운 건 아니지. 그건 전혀 몰랐죠. 최근 3년 전인가 한번 막 이슈될 때 그때 이제 배운 거죠. 여기다가 이제 대만 총통실 웹사이트가 하필 요럴 때 디도스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총통실 웹사이트도 20분간 마비. 당연히 중국에서 했다고 봐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강경한 어떤 이런 대응을 했는데 미국의 입장이라는 게 약간 미국 백악관의 입장이라는 게 약간 이중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인 존 커비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의회는 정부의 독립적인 갈래야. 네. 아니 의회하고 니네는 시진핑이 다 뭐 하는지 모르겠죠. 한통 쏘지만 우린 다르다. 우리 삼권 분립의 나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펠로시 의장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한 발 쫙 뺀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원 의장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미끼를 물거나 무력 과시에 동참하지 않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그 낸시 펠로시에 주목을 하잖아요. 낸시 펠로시가 뭐 진짜 강경한 하고 뭐 중국의 뭐 반인권 이런 거 싫어하니까 대만을 그냥 저 바이든이 막 반대하는데도 무릎쓰고 갔다. 네. 이렇게 이제 보도들도 하고 막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저도 뭐 경험을 깊게 해본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막 그 불협화음을 내면서 막 이렇게 외교를 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양해하고 바이든 특히 민주당의 저 바이든과 이 펠로시는 정치를 40년을 같이 한 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펠로시가 누나네요, 더. 네, 나이가 한 또 2살 많을 두 살 거예요. 많네. 네. 40년생. 그러니까 뭐 그 입장에서 야, 그 누나 왜 가? 막 그러는데 뭐 누나 왜? 뭐 예를 들면 야, 어서 해줘 나 가야 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미국도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날 시진핑 국가주석하고 2시간 넘게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그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예를 들면 하나의 중국 정책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뭐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도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가는 건 가는 거고 또 지원하는 건 지원하는 거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중국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향후 어떠한 긴장 고조에도 관여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중국은 뭐 당연히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회 외교부 장관이 평화의 파괴자다. 이렇게 미국을 이제 비난을 했고요.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렸다는 건 뭐냐면 야 하나의 중국 니네 인정해놓고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멸시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시종을 더욱 파탄나게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이제 9시 뉴스에서 중국 그 이렇게 정부 대변인인가요? 뭐 이렇게 나오면 화춘잉이라는 외교부 대변인이 있어요. 여성분인데 네. 그걸 보면은 야, 저 굉장히 그 뭐라고 할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제가 이제 뭐 중국말을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 단어 선택 한마디 하면 굉장히 권위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군요. 네, 있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결연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주권과 안보 이익을 수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11월에 이제 시진핑한테 큰 그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사면임. 네, 그래서 사면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영구집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게 헌법을 바꾸는 이제 그런 이제 시도를 하는데 여기서 전쟁을 할 수 있겠냐? 예를 들면 대만을 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게 이제 중론이고 어떻게 보면 낸시 펠로시나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런 약한 거를 건드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문제는 뭐냐? 대만 끝나면 한국에 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또 뭐 요즘 그 부상하고 있는 치포 동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언론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굉장히 좀 난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어서 낸시 펠로시의 어쨌든 이 아시아 여행은 여러 가지로 국제 정세에도 또 증시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생각했던 것보다는 증시가 막 이것 때문에 요동을 쳤다거나 그러진 않았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쩜 이제 오늘 또 영향을 뭐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그건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 요즘 시장이 지쳤다는 분들 참 많은 그런 상황인데 역시 증시 대기 자금도 많이 빠져나간 모양이죠.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거를요. 예탁금 있잖아요. 증시 주변 자금. 투자자 예탁금, 주식 사지 않고 계좌에 있는 돈. 네. 이게 이제 지난달 기준으로 53조 8,800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말고 주식 선물하고 뭐 옵션하고 이럴 때 예수금으로 잡혀 있는 게 있고 이것도 언제든지 주식을 살 수 있는 거니까 항상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넣어져 있는 거죠. 넣어놔져 있는 돈. 네. 그래서 이게 11조 8천억이 있고 RP라고요. 이게 RP. 이제 증권사에서 주로 이제 그 RP라는 게 이제 다시 환매 조건부로 채권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데일리로 이렇게 환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RP 계좌에서 주식 계좌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대기 자금입니다. 주변 자금이라고 RP 보는데. 금리 중요합니다. 얼마나 되죠 지금? 지금요? 지금 이제 따져보면 한 꽤 되지 않나요? 1% 후반 정도 될 거예요. 1.8, 1.꽤 됩니다. 그 정도 될 거예요. 80조 4,700억 이렇게 있고요. 합쳐서? 그 다음에 신용거래 융자잔고 18조, 신용대주잔고 700억 이걸 합쳐서 보니까 164조 정도 되는데 지난달 초에 비해서 한 달 만에 169조였는데 4조 4천억 정도가 줄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저는 뭐 사실 투자자들의 어떤 뭐 이 증시 이탈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금리가 움직인 거다. 왜냐하면 이제 증권회사들이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마케팅하는 게 개인의 채권 매수예요. 그래서 채권도 뭐 10,000원, 20,000원씩 사게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가 뭐 3%, 4% 나오니까 이제 그런 이제 채권으로 묶이는 자금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물론 정프로 얘기했듯이 연초 이후에 그 코스피가 17.7% 빠져 있고 코스닥이 22.3%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이제 하반기에 특히 단기간에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거라서 이제 증시 주변 자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요. B2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오히려 한 달 사이에 7천억이 늘었네요. 빚 땡겨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살짝. 그러니까 차트가 준비돼 있어 한번 보여주세요. 물론 이제 그 줄고 있는 과정에서 살짝 반등을 한 건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9일 기준으로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8조 5,619억 원이거든요. 한 달 전에 비해서 저희 보시면 살짝 꼬리를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전에 비해서 6,936억 원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현금과 뭐 나의 유동성으로 투자하는 돈은 줄고, 그죠? 땡겨서 투자하는 돈은 주식 투자는 늘었다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달에 코스피 기준으로 한 5% 정도 반등하는 국면에서 당연히 신용융자 잔고가 늘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이제 그 늘 말씀드리지만 증권 투자, 주식 투자에서
여러 가지 성공의 조건들이 있는데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 자체를 뭐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공의 확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경험 있는 투자자들 얘기잖아요. 비즈니스 투자하면 대체로 쉽지 않아요. 근데 물론 이제 주식으로 거부가 된 사람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보면은 야 주식 레버리지 해가지고 처음에 시드머니 굉장히 많이 키워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건 인정인데 근데 초보자들 입장이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승률이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본인이 일단 불안해지고 더 급해지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게 기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다거나 단기간에 급락했을 때 본인의 의지와는 달리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신용융자라든지 대출을 통한 투자는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신용융자 금리가요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신용융자 금리가 신용융자라는 게 뭐 공짜로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겠죠. 이자를 받고 하는데 그 뭐 이제 고객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신용융자 금리 자체가 거의 10%에 달하다. 그렇게 비싸요? 네. 원래 금리가 낮았을 때도 6, 7%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증권회사 이 신용융자 이게 자기자본 규제를 받긴 하는데 이 신용융자 해주고 근데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거든. 생각해 보십시오. 삼성전자 1억 원 있어요. 신용융자 그 비율도 한 150%인가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그것도 LTV를 적용해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그거 못 갚을 것 같으면 뭐라 그래요? 전화해서 갚으라고 하고 안 갚으면 반대매매 강제 반대매매 하잖아요. 그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높은데 이렇게까지 높아야 되나? 그리고 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야 그걸 높여야지 신용을 안 쓰지. 아니 그 안 쓰는 거는 우리가 결정할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네? 증권사들이 먹는 건가요, 이거는? 증권사가 드시죠. 잠시 후에 드시는 그 회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신용? 네. 그렇죠. 얼마나 저 신뢰감 있는 용어예요. 신용이라는 게. 대출이고. 뭐 예를 들면 단기 주식담보대출 뭐 이렇게 하든가 신용 거래를 한다 그러니까 반주담. 그래서 어쨌든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레버리지 투자에 대해서는 좀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왜냐하면 증시 주변 자금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자금은 빠지고 돈 빌린 사람들의 주식 투자는 늘었다라는 게 7월 한 달의 분석이니까 수급상 개인의 수급상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죠. 우리 사주가 참 그 직원들 입장에서는 좋을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카카오뱅크 그리고 크래프톤 이게 1년밖에 안 됐나요? 네? 카뱅이요? 네, 카카오뱅크와 크래프톤 상장이 이제 8월 6일 날 상장했대요 작년에. 네, 그리고 이제 10일 날 크래프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참 큰 주식들 많이 상장했네. 네. 그게 1년 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우리 사주 보호예수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주 보호예수가 이제 끝나는데 주시장도 언해피하고 우리 사주 조합원들도 언해피하고 그러네요. 카카오뱅크는 무려 전체 공모 물량의 19.5%에 해당하는 1,274만 주를 우리 사주 조합에 배당을 했는데 이게 39,000원에 배정을 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크래프트는 상장 때 우리 사주 공모 물량의 4.1%. 야, 그러니까 이때는 맞아. 이 크래프트는 직원이 카카오뱅크만큼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4.1%밖에 안 했는데 이게 35만 주인데 49만 8천 원에 됐어요. 네, 그래서 직원 1인당 우리 사주 받은 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카카오뱅크는 1인당 평균 12,567주를 받았고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크래프트는 264주를 물론 이제 비싸서 그런 거긴 한데 카뱅이 평균 금액으로 4억 9천. 5억이네 거의. 네, 크래프톤이 1억 3천. 아무래도 크래프톤 직원들이 상태를 좀 알았나 봐. 네?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카카오뱅크 22%가 빠졌어요 현재 2일 종가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사주 평가 가치가 3억 8천만 원, 그 3억 8천 141억에서 1억
870만 원 가량 줄었다라는 거죠. 공모가 대비했을 때. 그리고 이제 크래프톤도 51%가 빠졌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게 뭐 손절을 치면서 물량이 나올는지 그건 모르죠. 대부분 이제 대출을 해주거든요. 한국증권금융에서. 우리 사주 관련해서. 우리 사주 대출을 해줘요.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 받아서 사죠. 그래서 이제 하긴 5억씩 그렇게 있을 그럼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 직원들의 우리 사주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될는지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해피했던 분들은 그런 걸 파악하고 옆에 회사로 옮긴 분들. 근데 이 두 회사는 공모가를 그 상회했던 적이 없어요? 거의 없는 건 아닌데 살짝 상회한 그래서 크게 이익 보기 크게 이익 볼 수가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2020년에 상장한 회사들이 좋았죠. SK 그 바이오사이언스인가 바이오팜인가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바이오팜. 그러면 5억씩 이렇게 대출까지 막 받아서 막 풀로 막 다 샀을 거 아니 그분들도 대부분 그런 분위기였지. 그게 전체 물량이 14점 몇 프로가 된다 이거죠? 카카오뱅크 19%. 19. 네. 여기는 4점 몇 프로. 자, 뭐 또 잘 되겠죠. 그럼 저희는 뉴스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